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때는 50% 간신히 약간 넘은 득표를 했잖아요. 네. 지금 거의 뭐 90% 가까이 득표를 했으니까 거의 한 39%, 40%를 더 득표를 했죠. 더 압도적이네요. 예, 완전히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재명 그 이제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지지로 그렇게 그냥 압도적인 지지로 연결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사실 그 동안에 지난 대선과 다른 것은 지난 대선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중앙에서 뭐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의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압도한다고 이렇게 우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시작된 그런 경선인 측면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선에서 0.73%로 석패한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당대표가 되면서 그 다음 23년도에 있었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이제 총선 열기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171석의 압도적인 이제 승리를 하면서 당내의 입지를 완전히 이제 굳힌 그렇게 되었고, 또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해서 많은 당원 당규들도 당원 중심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 개혁을 통해서 당원들의 참여가 그 전부터 또 상당히 또 높은 데다가 그것이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또 연결된 그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해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본인의 성과 이런 거에 더해서 이제 이번에 조기 선거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원적 비상계엄으로 탄핵되어서 파면돼서 조기선거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덧붙여져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렇게 기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가 9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것은 당이 건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당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이 김동연 후보의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 일국 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하신 말씀을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을 넣으면 딱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일국 체제라고 하는데, 제가 22년 8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당직을 맡으면서 제가 지금 거리에서 뵀거든요. 근데 실제로 회의하시거나 결정하실 때 보면 독단적이지가 않으세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정책위 의장과 되게 이견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다 이제 유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도 다 유임시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의 삼력 중에 하나인 전략위원장도 회의할 때 보면 레드팀 역할을 오히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이견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과는, 제가 옆에서 본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스타일은 정말로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고, 실제로 뭐 중도 확장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서 외연 확장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래 스타일이 그렇고,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다 보여줬거든요. 성과로서. 그게 다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선대위도 그 아주 폭넓게 쓰겠다라고 하고 능력 중심을 하겠다 해서 뭐 보수 측 인사도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당내의 모든 그 뭐 친명 비명 이런 걸 다 넘어서 능력 위주로 선대위도 꾸리겠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 보면 중도층이 오히려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따로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세상으로. 일반적으로 추세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유연하다라고 설명하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선된 경선에서 왜 현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김동연 후보, 단 한 명도 김경수 후보 쪽으로 가지 못한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뭐 의원들의 선택인 거고, 일단 당직자 같은 경우는 경선 캠프에 이제 들어갈 수는 없어서 저희는 뭐 들어가지 못한 거고, 그분들의 선택인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인 거고, 그리고 사실 또 반대로 보면은 그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김동연 이제 지사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정말로 그
정말 뭐랄까 이렇게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사실 자기 반성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현직 도지사로서의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수도권 경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경선 시작 전부터 워낙 그 뭐 어대명이라는 그런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일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묘소 참배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묘소 저도 오늘 현충원 같이 갔었는데요. 묘소 참배한 거는 일종의 그 본인의 그 의지 표명에 대한 메시지를 준 거 차원에서 가신 것 같고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의 본령이 이제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와 민생이 워낙 지금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서 그런 그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통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 내란 종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역사가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이번 대선의 그 구도를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 이렇게 이제 구도를 이제 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정 수호 세력들을 최대한 연대를 하고 국민 통합하는 그리고 민생에 집중하는 이런 식의 행보를 하다 보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다만 그 내란 종식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단죄하는 것은 국민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에서도 그 통합이라는 것만 14번을 언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국민 통합을 하고 가겠다라는 본인의 그 의지 표현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 분들을 용서하고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서 성공했잖아요. 그런 모델이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구체할 수 있는 것도 내란 세력을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노골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실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건 의원 의견이신데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니 그거는 저는 완전히 생각이 틀린데요. 제가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고요. 내란 세력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라는 것이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그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정권 때 했던 그런 뭐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 보복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행행했던 것은 전 정부와 그 이재명 대표를 특히 표적 수사를 많이 했는데 그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검찰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의 그 비대해진 권력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 검찰을 잘못 써서 이런저런 문제도 지적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못 쓴 칼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도 했었고 한동훈 지금 후보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대해진 검찰 권력,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독점하게 하는 이거 세계에도 유례도 없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분리시켜서 검찰권도 좀 이렇게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뒷받침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담보하는 제도 개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나경원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측한 사람 아닙니까? 유일하게 맞췄는데 이번엔 저는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올라갈 것 같다고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유는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한덕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는 겹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만 김문수 후보만 동일했었잖아요.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명도 다 단일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꿔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메리트가 좀
사라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권리당원이 한 76만 명,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7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예. 그중에 43만 명이 영남권이라고 합니다. 그 수도권이 한 39% 되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대구시장 현직인데 뭐 인기는 없다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그쪽에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그 당원들의 지지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토론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좀 내용이 잘 없더라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빈약한 측면이 좀 드러난 것도 있고 능력 면에서는 좀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많은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대선 경쟁력이 대선에도 한번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찬탄과 반탄의 대결이기 때문에 예. 그 안철수의 표는 거의 한동훈 쪽으로 다 쏠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홍준표와 한동훈 두 후보가 홍준표 한동훈. 의원님 아무리 대세론이더라도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정대철 헌정회장의 움직임 또 이낙연 전 총리의 워낙 또 신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출마를 굳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호남 민심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지금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한덕수 출마 이런 관련해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 불리해진 대선 구도를 예.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이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후보 4명 중에 3명도 한덕수 출마 단일화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확 바꿨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후보들이 꼬리를 내리니까 한덕수 대행이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대선 행보를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가 갖고 있는 표심을 경선 과정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하나가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한덕수 그 대행의 지지율도 고만고만하잖아요. 본인들이랑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전 접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우리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저희 당의 당대표까지 하고 총리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지금 이런 빅텐트론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닌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빅텐트도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세해서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낙연 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반탄 세력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빅텐트를 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반 이재명으로 그거를 빅텐트를 친다고 하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에 동의하고 그냥 그걸로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강성 지지층의 눈치 때문에 아주 진정 어린 그 사과라든지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했다라는 게 어떻게 사과가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번 파면되자마자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 어린 그런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정말로 뼈아픈 뼈저린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보수 재건 이 노력을 지금 해도 힘든 대선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면은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진정 어린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을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과 반성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반탄에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재집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대행에 그 출마 관련해서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했고 당 사무총장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과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 세력 윤석열과 등치되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통해서 내란 세력을
이제 내란 세력의 연장을 기도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